지금부터 주제 01 통합사회 관점 분석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3번 외쳐보겠습니다.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예, 됐나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리를 쭉 배워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리란 과연 무엇인지 활동지 3쪽에 단어로 써도 괜찮습니다. 한번 자유롭게 써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볼 텐데 일단은 한번 써보기만 할까요?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선생님이 쓴 지리 창문을 열면이라는 내용의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부분입니다. 지리 세상의 모든 것 파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폰 훔볼트입니다. 이 알렉산더 폰 훔볼트는 굉장히 위대한 지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지리학의 아버지 또는 자연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고향은 독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에서도 독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폰이라는 말은 귀족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폰 훔볼트는 귀족 출신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이 있었거든요. 그 유산으로 남미를 5년간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나폴레옹 다음으로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찰스다인이나 아니면 괴테 이런 사람들과도 교류가 있었고 특히 찰스다인은 훔볼트의 남미 답사기를 비그로 항해할 때 내내 끼고 읽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눌러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근대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다면 이제 선생님에게 있어서 소설 속에서 지리를 정말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주인공이죠. 주인공인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삼국지에서 가장 극적인 전쟁에서 동남풍을 불게 하겠다라고 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꾼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제갈공명은 실제로 바람의 방향을 바꿨을까요? 아니죠. 이 관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동남풍이 분다는 걸 가지고 자신이 바람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편에는 사기를 올리고 다른 편에는 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니 라고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유비의 군사라고 볼 수가 있죠. 군사는 책사를 의미합니다. 지리천재 제갈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삼국지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삼국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OW1H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봤던 적 있나요? 육하 원칙은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입니다. 여기에 이 6가지 질문 중에 지리적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가 지리적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야요? 여러분들 요즘에 통화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통화를 할 때 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죠. 아니면 누구야?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어디야? 라고 묻습니다. 어디야? 라고 물을 때 난 PC방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PC방이 있다고 한다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PC방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난 도서관이야 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도서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기 모양이 여러분이 참 모르는 전화기죠. 전화를 했을 때 옛날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어디야? 라고 대답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디야라는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이 되죠.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지? 통합사회 1단원에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캐릭터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바타도 꼭 보기를 바라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선택을 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바타 세계에 남을 것인가 어디지? 라는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선생님이 만든 말입니다. 지리적 리터러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리터러시는 문해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공부하죠. 알파벳을 공부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글을 공부하고 나서 국어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알았으면 해요.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지리의 공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외우게끔 선생님이 도와줄 건데 그냥 막연하게 지도를 외우게끔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로 외우는 지리지명 특강, 스토리로 외우는 지리지명 특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사람이 무인도에 갇혀서 깨어났을 때 그러면 깨어났을 때 뭐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나요?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 여기는 어디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다는 거죠.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그리고 여러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에서도 깨어났을 때 뭐가 되죠? 깨어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깨어나자마자 하는 것은 여긴 어디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디야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지오그래피쿠스라고 명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지리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인간은 지리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리적 질문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어? 여기는 어디야? 어디로 갈까?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돼? 여기와 저기는 무엇이 다른데? 여기가 어디인가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본 적 있나요? 여기는 챔피언스 필드죠. 챔피언스 필드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 앉을지 좌석을 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장에 갔을 때도 어디에 앉을지 고른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끔 영화관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앉을 때에도 좋은 자리에 앉는다. 어디에 앉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입지, 지리는 자리라고 했을 때 입지는 자리 잡음입니다. 자리 잡음. 자, 이렇게 봤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일까요? 1번일까요? 3번일까요?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3번입니다. 3번이 서열이 가장 높은 이유는 3번은 1번과 2번의 이 모니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 물어보면 3번이 책상이 더 넓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3번이 1번과 2번의 모니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쳐다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의 가진 권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 내가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보여지는 내가 가진 권력을 통해 어디에 앉느냐를 통해 내가 가진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시선 권력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입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고 학교 근처에 있는 건물입니다. 학교는 아니죠. 예,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보면 굉장히 좋죠. 아래층에는 마트가 있고 위층에는 PC방이 있고
그 위층엔 당구장이 있습니다. 거의 이 남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멀티플렉스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트는 왜 1층에 있을까? PC방은 왜 2층에 있을까? 당구장은 왜 3층에 있을까? 마트가 3층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도 지리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점이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에 있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리에서 살펴보기도 하죠. 마트가 1층이 아니고 3층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왜 마트는 반드시 1층에만 있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데이트를 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테이블입니다. 이런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은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앉게 될까요? 뭐 모르고 그냥 앉는다면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이렇게 앉게 되는데 4번은 문 앞에 있어서 겨울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4번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가장 좋은 곳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는 과연 어떻게 앉아야 하느냐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야 되냐면요. 생각을 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은 2번에 앉아야 됩니다. 2번에 앉아야 하고 상대편은 4번에 앉혀야 돼요. 왜냐하면 2번에 앉은 나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죠. 이 상점 전체를 다 쳐다볼 수 있는 시선 권력을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4번에 앉게 되면 4번에 앉은 사람은 나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인 거죠. 2번에 앉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1번에 일부러 4번에 앉기도 한다는 거. 이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지하철이 있죠, 광주에도. 우리 조그만 귀여운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을 탈 때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탈 때 두 명이 딱 타요. 그 자리에서 두 명이 타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앉으면 다른 사람은 이제 이쪽에 앉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제 앉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앉았는데 이 넓은 자리를 두고 이쪽에 앉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앉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로 이렇게 앉죠. 대체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앉고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앉고 그다음에 껴서 앉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말을 하잖아요. 사회적 안전거리. 안전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전거리를 학문화한 사람이 있어요. 거리를 학문적으로 규정한 사람이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홀은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사회적 이 친밀한 거리 45cm는 바로 옆자리가 되는 거죠. 학교에 앉으면 짝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입김이 닿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45cm 특정 기업에서는 이걸 가지고 상품화를 했습니다. 46cm라고 만들었죠. 45cm, 46cm가 다른 이유는 이걸 피트를 단위를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지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는 세상을 담아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지도는 보물섬을 알려주는 보물지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지도하면 GPS, 내비게이션 등이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구글 맵, 네이버 맵, 다음 맵 이런 것들이 지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보물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많이 봤던 육아 예능의 원조 프로그램이 돼요. 아빠 어디가에서도 매 회마다 미션을 주는데 그때 미션이 바로 이 그림 지도를 주고 찾아가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림 지도를 그려본 적이 있나요? 네, 그림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는 구입니다. 구는 3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지도는 2차원인 평면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쪼개서 이 지구를 쪼개다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귤을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지구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지도를 본 적은 없죠. 그래서 지도를 지구 3차원인 지구를 2차원인 지도로 바꿀 때에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거짓말쟁이라는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각도, 면적, 형태, 거리 중에 한두 가지만 정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지도의 왜곡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와 페터스 세계지도 비교입니다. 이 지도가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왔죠? 메르카토르 세계지도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지도는 주로 태평양 중심 지도인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만든 지도니까 이쪽입니다. 이 대서양 중심 지도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이 영상에서 보면 이 북반구 쪽이 굉장히 더 크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적도 부근을 원래 가졌던 면적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적도를 걸치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생각보다 작게 나타나죠.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이 페터스입니다. 페터스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지도를 만들어냈죠. 이게 실제 면적을 바탕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굉장히 커졌죠.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양 형태를 포기하고 정확한 면적을 골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페터스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선생님이 좀 더 공부를 해보면 페터스도 이 당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메르카토르 지도를 비판함으로써 본인의 위치를 좀 더 공고히 하는, 본인의 명성을 올리는데 활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활동지 3쪽에 보면 핵심 체크가 있죠. 핵심 체크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세요.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에서는 각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각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해를 이용할 때 이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를 가지고 가면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터스 세계지도는 이 면적을 정확하게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리를 꼭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지도는 이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지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태평양 중심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에는 꼭 이 동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면 다 동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쓰지 않으면 이 교과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쓰고 우리나라가 북쪽에 위치하죠. 근데 호주에 가면은 이런 지도를 쓰기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가 같습니다.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같은 거예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여기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오세아니아가 있죠. 여기 남반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곳을 위쪽에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중요한 곳을 위쪽에 그릴 때 남반구는 항상 아래쪽에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위쪽에 그린 지도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만드는 것도 다. 자, 이제 읽기 자료가 있죠. 읽기 자료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스노우 박사인데요. 선생님이 교재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854년 영국의 런던에서는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당시에는 콜레라의 발생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때 존 스노우 박사가 지역 주민을 인터뷰하고 콜레라 사망자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다른 조사원들과 함께 사망자의 거주지를 지도 위에 점과 막대로 표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표시된 점들의 밀집도를 분석하여 브로드가의 공동 펌프가 콜레라의 발생 지점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폐쇄하고 났더니 콜레라 사망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지도화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매핑. 예, 지도화를 매핑이라고 해요. 추가로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로 읽기 자료는 도시의 그림 백신 런던 콜레라 지도. 지금 시점과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링크에 들어가서 꼭 한번 살펴보길 바라고, 방금 선생님이 읽었던 내용도 선생님이 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이 콜레라라고 하는 병이 공기 때문에 전파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존 스노우가 사망자들을 지도화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때 봤더니 사망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물펌프가 문제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콜레라가 최초로 수인성 전염병, 물로 인한 전염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스노우입니다.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죠. 예, GPS로 보물찾기를 합니다. GPS로 하는 보물찾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GO 캐싱이라고 부릅니다. GPS로 하는 보물찾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대부구 운동장에 구멍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보물을 담아놓고 지오캐싱 사이트에 그 GPS 지점을 주소를 찍어서 올려놓으면 전 세계에 300만 명 정도가 되는 유저들이 보물을 찾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지오캐싱이라고 해보면 사이트에 여러분이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지오캐싱 GPS라는 보물찾기인데, 여러분들 GPS들을 가지고 다니죠. 스마트폰에는 GPS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이 어디에 가는지를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감시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맞추는지,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 내용에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업 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배웠던 소감이기도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 내용도 활동지를 아직 여러분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교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교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여러분들 수업이 시작되면 들고 가서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받으면 다시 옮겨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내용도 함께 올려놓고 통합사회 교재 소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블로그 링크 글을 올려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통합사회 관점에서 공간적 관점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